네,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 이곳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기후극지 대항 세션을 다시 재개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세션의 주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작용입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앞서 무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님께서 오늘 도움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입니다. 식사하자마자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번 네 번째 세션에서는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와 온난화 그리고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해양인가? 왜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제가 사실은 전공이 환경에너지 정책 분야라서 자연과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을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해양은 탄소 저장소이자 열 저장소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춰오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연소시켜온 그런 화석연료 때문에 발생하는 CO2의 4분의 1가량을 해양이 흡수했고, 또 1970년대 이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많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는데 그 열의 93% 정도를 해양이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가 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해양 덕분에 그 속도가 좀 늦춰준 그런 아주 큰 기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탄소의 그 지구적 주기에서도 83%가 해양을 통해서 순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양은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또한 이 해양에서 생산되는 굉장히 많은 그 해산물 이런 그것에 우리의 생계를 또 의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해양이 사실은 역으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양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해양 안에 있는 산소가 감소하고 있고 조류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와 또 생명을 지탱하는 바다의 그 미래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7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라든지 지구 온도의 변화, 메탄 농도의 변화, 또 북극 해빙의 그런 면적이라든지 빙상 면적, 해수면, 그리고 해양 온난화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해양과 관계된 지표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육지와 해양의 온도, 해수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북극 해빙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죠. 그 기구가 2019년에는 해양과 빈권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평균 지표면의 온도만이 아니라 해양의 온도, 또 해수면의 온도, 해양에서의 폭염 일수, 열 함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린란드 빙상의 질량이라든지 남극 빙상, 빙하의 질량은 손실되는 정도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도라든지 해양 산소라든지 북극의 해빙의 범위, 북극의 적설 범위 이런 것들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물이 돼서 바닷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또
또 해양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양의 변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인 변화이죠. 뭐 온도의 변화라든지 산소의 농도라든지 그다음에 산성도라든지 또 그 빙하의 면적이라든지 해수면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태계 의존적인 우리 사회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특별 보고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그게 보면은 지역별로 어떤 영향들이 얼마나 강도 높게 또는 다르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네거티브 부정적 영향이죠. 그리고 더 증가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건 또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어 주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지구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전 세계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작년까지 1.15도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에 들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1.7도 이상 지금 상승한 상태다. 며칠 특별한 몇 날이지만 그리고 온실가스가 최고치에 도달했고 여기 빨간 걸로 표현한 게 다 해양과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의 열 함량, 해수면 상승, 그다음에 해양 산성화 이런 것들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도 CO2 온실 기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CO2에 대해서 감축 목표를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국제해사기구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하기를 2050년까지 해운 산업은 기후 유해 배출량의 제로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강화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IMO 국제해사기구도 이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지금 갈수록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기체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서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하고 관련된 것이 해상풍력이 되겠죠. 지금 갈수록 해상풍력 터빈의 크기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마 16.5메가와트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물론 육상풍력의 비중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갈수록 해상풍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 풍력이 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아울러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아마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이번 네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 기후변화 문제가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대표로 청년 기후환경단체 대표를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세션에 비해서 굉장히 연령이 낮은 여기 해사고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들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남녀 성비도 좀 더 균등하게 고려를 해서 이런 좀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고 논의해보자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윤순진 환경대학원 원장님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왜 지구온난화 또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를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자스민 시우 리람 난양기술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또 동시에 해양의장님을 맡고 계신 자스민 시우 리람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주제는 Climate Change Measures in Maritime Industry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상황 먼저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Professor, can you hear me?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교수님,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좌스민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 국제해양 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인천 항만공사에 저를 이렇게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성이 굉장히 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잘 다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발표의 주제는 해양산업에서의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저는 또한 IMO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후 위기 등과 같은 주제를 놓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양 산업 관련해서 여러 국제적인 동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첫 장부터 시작하면 해수면 상승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혹은 10년을 기다린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현재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그리고 장기 조치도 취해야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이것은 누적해서 더욱더 빠른 상승 속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그 윤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국제해사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약어로 IMO입니다. IMO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 거의 문제의 아주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고 또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IMO는 두 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2008년에 비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0%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타겟으로는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 감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2008년도 배출량입니다. 실제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MO 입장에서는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구온난화를 더 늦추고 그리고 또 해수면 상승을 낮추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사실 잘 펼쳐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해운 부문은 2050년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외사가 아니면 항만에서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또 저탄소라던가 에너지원을 좀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IMO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해운 부분이 2050년까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7%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IMO에서 선정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연구 부분인데요. 바로 회사에서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기후온난화 부분을 해결하기 데 있어서 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 녹색 항만과 해운에 대한 내용을 잘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프라와 프로세스와 항선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괄표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은 항만에서 사실은 더 세부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배출 관리라던가 또 지속 가능한 회사의 운영 그리고 대체 에너지 사용 등에 관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녹색 한반과 해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행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그리고 운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로우 스티밍이라던가 또는 배의 속도를 늦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운영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체를 청소를 한다라던가 또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운영적인 조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IMO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색을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과 오렌지색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술과 운영적인 조치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감소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충분한 감축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부분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던가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더 감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원을 탄소를 더 적게 발출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던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취해야만 저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표인데 각각 다양한 조치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취했을 때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지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해운업계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만이라던가 어떤 해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 대체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가장 높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200%까지 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인데 이것은 바로 완전히 탈탄소 전략으로서 제로 에미션을 추구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쓸 때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조치에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LNG가 하나의 얘기가 되겠죠. 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선박이 이렇게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이라던가 또 새로운 선박 건조라던가 주문에서 이러한 LNG선에 대한 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이것은 여전히 화석 연료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다음 수소라든가 이러한 다른 자원들이 있는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더 좋겠죠. 혹은 완전히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쓸 수 있겠죠. 메탄올 같은 것도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 연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회사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처음 항해가 있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배를 움직였죠. 바로 풍력을 사용했던 거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정한 그러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후에 석탄이라던가 또는 새로운 오염원을 일으키는 그러한 에너지원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원이 보다 더 이제 새로운 천연 수소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전력이라던가 바이오퓨얼 같은 걸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대체 에너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연구를 진행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특별한 그 밸류 체인 어프로치라는 접근법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적용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대체 에너지와 대체 연료를 생성하는 것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전체를 본 것입니다. 공급 원료부터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유형이라던가 가용성, 그리고 공급 원료의 사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좀 더 청정한 에너지의 공급 원료의 이러한 유형 같은 것을 보았고요. 또 생산 기술도 살펴보았습니다. 생산 기술 자체, 방법 자체가 청정한지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 생산 능력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어떻고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그다음 비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 기후 온난화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상업적인 측면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운송 부분입니다. 저장에 대한 요구 조건, 운송 또 안전성, 규제, 이러한 대체 연료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 부분인데요. 배나 또는 아니면 연안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할 때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리고 영향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라이프 사이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 연료의 전 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서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대체 연료와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에 적용해야 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술이 성숙한지,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자본 비용이라던가 운영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환경적인 면에서 다른 여러 오염원, 예를 들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감소하는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 대체 연료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준비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스케일을 보시면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기술의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기술을 놓고 이 기술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에서 9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후에 우리가 정말 이 기술이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기술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다양한 주요한 대체 연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단기, 중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30년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보다 더 장기적인 연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030년 이후고요. 왼쪽에는
LNG가 있고요. 그 다음 바이오 디젤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바이오 디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팜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이고요. 오른쪽은 그다음 그 아래쪽에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석탄 연료 기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화석 원료 기반입니다. 그게 바로 왼쪽의 대체 연료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 LNG입니다. 이것은 LNG와 바이오매스를 혼합해서 쓰는 건데요. 이 바이오 LNG는 많은 원료를 또 낭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일단 그런 폐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료로 만든다는 건데 이것이 아주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이러한 연료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좀 더 성숙화되면 적어도 중기부터는 이 기술이 좀 더 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디젤인데요. 이것도 대체 에너지 원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비용이 또 가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수소가 있는데요. 많은 산업에서 이 수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또 반도체라던가 또는 항만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는 바로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예를 들면은 또 그 외에도 또 태양력과 또는 풍력 에너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의 초기에 지금부터 저희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지만 그리고 또 비용이라던가 기술 준비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저희가 행동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장기적인 조치가 상용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가용한 기술과 또 어떤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겠죠. 제가 LNG를 말씀드렸었죠. 바이오 LNG 같은 것도 하나의 주요한 사례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연료입니다. 즉 어떠한 한 선박회사가 LNG를 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이오 LNG를 쓴다면 이것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가 예를 들면 20%라던가 뭐 한 50%까지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의 어떤 엔진의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혼합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인프라를 구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인프라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솔루션은 아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그냥 기존의 연료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비나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이것은 단기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문 한두 가지를 제가 좀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바이오 LNG에 관련해서요. 너무나 세계에는 참 많은 배가 운용되고 있죠. 그런데 바이오 에너지가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바이오 LNG가 전체 선사의 에너지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비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가 조사했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 50%, 20%, 심지어는 100%까지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라고 했을 때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산업은 이러한 바이오 LNG를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수단으로 살 수 있고 이러한 바이오 LNG는 지금 충분히 그 선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료비입니다.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겠죠. 바이오 LNG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기반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저탄소 연료 혹은 제로 탄소 발생 연료를 보면 이러한 것에 비해서는 바이오 LNG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LNG는 바이오 메탄올보다 저렴하고요. 바로 이 때문에 앞으로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합리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요한 조치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비용과 또 다른 어떤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그 해운 국가가 있죠. 덴마크와 싱가포르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연료원이 바로 풍력인데요. 굉장히 청정하죠. 앞으로 덴마크는 이미 수소섬을 북해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기지가 되겠죠. 해상에 있는 것이고요. 1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 유럽 예상 수소 수요의 약 7%에 해당하는 녹색 수소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소를 중기적인 어떤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풍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작은 섬이면서 국가이죠. 그리고 항만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죠. 아주 그 이용률이 높은 항만이죠. 싱가포르입니다. 어떤 시점에는 싱가포르 항만에만 한 1,000척의 배가 기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벙커링 허브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벙커를 처리합니다. 이 싱가포르도 좀 더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노력의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한 2013년에 이미 다중사용자 LNG 터미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항구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으로서 탈탄소와 그린 에너지의 기술을 잘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수면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체 연료가 있고 옵션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우리는 굉장히 이 산업이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흥미로운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용한 그런 참고 문헌들인데요. 여러분도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발표해 주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기후 환경 변화라는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함께 실행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자와 더불어 주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류종성 안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연사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종성입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그동안의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지구를 많이 바꿔왔죠. 자연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그 바뀐 자연 환경들에 맞추어서 이 많은 이제 이 경제 활동들도 그거에 맞춰서 적응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해양 쪽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그 해양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어떻게 적응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은 이걸 어떻게 이 대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도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1시 45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토론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는 뭐 많은 피해들을 가지고 오죠. 바다 쪽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가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또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바다에서의 산소 농도도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바다가 이제 산성화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정도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양 환경은 이게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상당히 깨지기가 쉬운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이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7개의 기후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 2년 전에 4개가 기록을 경신했고요. 그 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그런 이 네 개 부분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이 중에서 3개가 해양에서의 관련된 지표죠. 첫 번째가 해양에서의 이 수온 상승에 따른 열 용량 증가하는 것, 해수면 상승하는 것, 그리고 해양 산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 해양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슬라이드로 적절하게 그냥 보여드리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은 그 IPCC 보고서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15만 년 전부터 이 바다에서의 그 수온은 쭉 오르락내리락 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열 용량이라는 걸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그래프가 그 최근부터 앞으로 1000년 정도 후까지 어느 정도 변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상당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꾸준히 지구는 이제 더워져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기후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지구 온난화란 말을 같이 쓰거든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또는 기후가 변하고 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구 온난화라는 말보다는 기후 변화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바다에서의 그간 예를 들면 197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온도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강한 곳이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거고요. 파란색이 강한 곳이 온도가 오히려 이제 내려간 곳입니다. 근데 지구가 전체적으로 바다가 뜨거워지지는 않죠. 파란 곳도 있고 빨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있는 이 북태평양은 어떠냐? 이 북태평양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온도 상승이 높은 이제 그런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걸 걱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그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주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요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바다의 이런 수온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뭐 수온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바닷물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멕시코 난류가 최근 약해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가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다는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파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 열파가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는데, 뭐 이제 여담으로 그럼 이 온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있느냐? 해양수산부에서 고수온에 대한 거를 이 어업 재해의 일종으로 정의를 해놓고, 고수온에 의해서 어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정책이 이거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또는 뭐 대만 이쪽에 있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바다가 사실은 이제 그 해양 생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해양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고 전 세계에서 어획고도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불행히도 이제 이 지역이 수온이 가장 높게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20-30년 동안 어획량 감소도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생물도 많이 살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물고기는 잡히는 양이 점점 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고기가 왜 잡히는 양이 줄고 있느냐? 많이 잡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수온 상승 때문에 어종들이 변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어쨌든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원인은 크게 수온 상승과 쿠로시오 해류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정도의 결론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수온 변화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태평양은 이제 수온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후 변화가 1-2년 된 얘기는 아니죠.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쭉 얘기가 되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국가들 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기후 변화라는 내용을 정부 정책에 담아서 어떻게든 잘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2006년도에 미국에서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라는 거는 바다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를 같이 잡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블루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바다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고요.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아마 해양 신산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색 경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다에서의 신산업이다. 그럼 그 종류들이 뭐가 있느냐 보시면 이제 해양 에너지, 해상 풍력이나 파력, 또 해양 바이오, 이제 해조류를 이용한 또 원료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해양 자원, 바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금속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저 망간단계 같은 그런 해저 광물 자원도 있고요. 또 해양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은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보존이 또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양 공간 정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관리를 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2019년도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 블루 이코노미를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전략인데요. 간단합니다. 하여튼 5개 분야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우리 해사고등학교 학생들도 와 있지만 해운 물류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해양 탐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산물 경쟁력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다를 이용한 휴양과 관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연안 레질리언스입니다. 요거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연안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토대는 뭐냐? 정부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역동적으로 파트너십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토대 중에 하나고요. 2번째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서의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첨단 해양과학과 미래 기술 육성이 필요하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2번째와 3번째에 들어가 있는 속뜻은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후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미국에서 블루 이코노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제들을 수행을 하는 것도 있고 수행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굉장히 아마 생소한 것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일단은 시간을 좀 들여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물류에서는 경제 정보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항로 안전과 이용의 균형이 있는 게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바다에서 관측 자료를 선박에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정확한 조위 측량이 중요하고 기본 수준점을 센티미터급의 정확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바람 정보를 해상풍력 사업자들한테 제공해야 되고 또 해무를 예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가 정책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물론 요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탐사로 가게 되면 미국은 미국의 이지 바다 전체 바다에서의 해저 지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요. 또한 해양 자료가 고품질이어야 되고 이런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또 해양 조사하기 위한 허가 절차들이 간소화해야 된다. 또 해양 조사에 관련된 과학 기술을 육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산물과 관련돼서는 어업민 양식 규제 완화, 불법업 근절, 또 환경 용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규모의 양식장을 선정해야 되고 양식의 관리 규정을 일반인들에게 또 공개해야 되고 수산물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미래 양식 투자를 위한 산업, 무인 관측, 또 해양 포유류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지역별로 양식 교육센터를 운영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중에 하는 것들은 있고 일부 또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휴양 및 관광, 이제 새롭게 바다가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해야 된다. 또 산호초를 보호하고 회복을 해라. 해양 쓰레기나 미세 플라스틱의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라. 또 이한류나 월파나 고수온에 의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보를 제공해라. 또 해양 자체에 대한 이 관광, 휴양에 대한 이 인식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새로운 이 레저 분야의 아이템들을 발굴해라. 그리고 바다 낚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행해라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연안 레질리언스 강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들은 더 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양에서의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죠. 해양에서의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보험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제품들이 있으려면은 해양에서의 정보가 있어야죠. 정보가 없이 보험회사들이 절대로 만들진 않으니까요. 그럼 결국 필요한 건 뭐냐? 바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관측 정보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국가 정책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예측을 해야 된다. 연안에서의 이 그린 인프라들,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기후 변화 영향을 좀 줄인다거나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또 에너지를 적게 한다. 이런 인프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해안가의 지형 지도를 고도화해야 된다. 이거는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 설계라든지 건축물 설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의 기본 수준점이 센티미터급으로 정확도가 실현돼야 된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현재 기후 변화에서의 오는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해안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의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읽는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맞추면서 최근 이제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이 쿠로시오 해류로 인한 한반도 해양 위기 대응 기술 개발이라는 이제 이런 연구개발 사업을 이제 출범을 시켰고요. 이 내용은 해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알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해양에서 벌어지는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연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 및 결론은 이제 요거와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바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장 선결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내용을 공유해 주신 류종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기후극지 대양 분야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들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전체 토론을 위해서 연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이 우리 자스민 시울 리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접속해 계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 우리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있어서 해양 산업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차대한 만큼 우리가 모두 함께 실효성 있게 또 지금 바로 실질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표를 통해 들려주셨는데요. 역시 이번 토론에도 함께 해주시면서 추가 첨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류종성 교수님께서 앞서 현장 발표를 통해서 우리 해운 물류부터 해양 탐사 또 나아가 수산물 경쟁력 강화 등등에 이르기까지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새롭게 또 소개해 주시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상세하게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벤치마킹에 더불어서 기초적인 연구,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고견을 듣는 건 역시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 우리 또 패널분들 좌장님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듣는 시간도 무척 중요하겠죠. 이제 세션 소개를 해주신 좌장님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님 먼저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류종성 안양대학교 교수님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활약해 주실 김백민 부경대학교 교수님과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님 또 김지윤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대표님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세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네, 역시 온라인에서 자스민 시울 리람 교수님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다르면서도 또 함께 이 바다와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 이번 이 세션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를 고민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 해양을 생각할 때 이 해양 폐기물 문제,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언젠가는 좀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특히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후 위기 시대 이 해양이 갖는 의미와 또 해양과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뭐 요새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보다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히팅이라 그러죠. 지구 열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2019년 5월에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 기후 위기, 기후 비상, 기후 붕괴 또는 지구 열화라고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두 용어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또 굉장히 여기 해사고등학교 학생들도 와 계시지만 우리 미래 세대 또 청년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청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 대표 김지은 대표도 와 계신데요. 예, 여튼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김백민 교수님, 육근형 실장님, 김지은 대표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좀 토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 발표자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남겨서 여기 청중분들과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백민 부경대학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김백민입니다. 네, 오늘 먼저 이제 류종성 교수님과 시우리람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류정성 교수님 발제해 주신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기후 변화와 또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우리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갈 어떤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류정성 교수님께서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열파라든지 수온이 상승하고 또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재난적 상황과 또 이제 수산물 피해 등이 쿠로시오 난류가 강화됨에 따라서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이제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에서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바닷물 온도 상승이라는 것은 기후변화의 어떤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날씨가 너무 급변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와닿게 우리에게 매년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쨌거나 기후변화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일생에서 볼 때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가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온도가 1도 증가했고 이제 아까 우리 윤순정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1.5도를 넘을랑 말랑하는 그런 그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뭐 기후 가속화라는 표현도 쓰지만 해수면 상승도 1년에 뭐 많아봤자 수 밀리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들이 결합이 됐을 때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태풍이 또 올라온다든가 그런 슈퍼 태풍이 올라올 때 하필이면 우리나라 만조 시기가 겹쳐가지고 강력한 해일이 우리 연안 지역을 덮친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피해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 위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후 재난들은 굉장히 급박하고 순간적으로 많은 피해들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후 위기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복합 재난까지도 고려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또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정성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해양이 나아가야 할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블루 이코노미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균형적으로 잡으면서 해양으로부터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게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환경에 대한 필연적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지만 이 블루 이코노미를 우리가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역적인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전체 지구와 인류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에 전체 지구의 어떤 지구 환경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지역적인 개발을 좀 용인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어떤 민감하지만 우리가
많은 토의를 통해서, 저도 아직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그런 토의를 통해서 이러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점을 글로벌 아젠다인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그런 어떤 대전제와 맞물려서 또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우리람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우리가 해양 산업에서 특히 이제 해양 선박의 에너지원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앞으로 이제 IMO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탄소 감축 계획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해양 선박이 활용할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해 주셨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해양 선박만큼 큰 에너지가 드는 교통 수단도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활용되는 그 교통 수단에 대한 탄소 감축 플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시우리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무려 17%나 되는 많은 탄소 배출이 해양 선박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LNG 같은 새로운 대안들을 조금 제시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여기서 확장돼서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LNG라는 에너지라는 것은 탄소를 사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론 LNG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일반 온실가스에 비해서 약 2분의 1 정도의 그 온실가스 증가율을 보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탄소를 사용하는 어쨌든 간에 LNG도 탄소를 사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완전히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이따가 토론할 때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정도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 지적해 주셨던 문제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거, 그것이 사실은 같이 가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균형점을 맞춰 나갈 건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보전을 염두에 두거나 환경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용인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상생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예, 이따가 또 두 번째 시우리람 교수님한테는 또 우리가 생각해볼 다른 어떤 에너지원이라든지 다른 접근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는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오셨습니다. 육건현 실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앞에 사실 저장님이 이렇게 또 발제를 좀 짧게 해주시고 두 분 발표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또 이런 자리에서 초대받아서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사회과학 기관입니다. 정책 연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 김병임 교수님 같은 경우 직접 관찰하시고 그걸 논문화하시고 현상을 밝혀내시는 일인데, 저희 같은 연구기관은 그렇게 나온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그걸 법제화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인천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특히 또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물론 아까 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첨언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인천에 우리 송도에 있죠. 여기 사실 여기 예전에는 다 갯벌이었고, 오늘 발표하신 아마 유 교수님도 여기서 조사를 다니시고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그 과거의 갯벌을 지금 매립해서 있죠. 뭐 그 매립 자체가 나쁘다 좋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사실은 여기가 바다 해수위를 보면 높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엔 그 현상들이 뭐 태풍이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사건에 연계됐을 때 사실은 피해가 나죠.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2003년에 태풍 매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2003년에 가장 큰 태풍 매미가 마산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그 수위가 약 1.5m 정도 올라왔고요. 그 중에 1m는 태풍이 워낙에 저기압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1m를 더 안고 올라왔고요. 또 바람에 의해서 한 50cm가 올라왔는데 그게 마침 만조위에 걸렸죠. 근데 이게 사실 1.5m 때문에 그 당시에 어린 지금 뭐 학생들이 있지만 당시에도 학생들이 노래방에서 지하 노래방에서 있다가 사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물론 뭐 참변을 당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그 지역은 상당 기간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피해액을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 한 1조 이상 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판단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 인천을 포함해서 결국엔 도시들이 많이 그 연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도시가 당장 뭐 부산은 거의 매년 당하고 있지만은 뭐 태풍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메가시티가 전 세계 한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안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우리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은 알까요? 몇 개 있을까요? 그냥 대답했나 본데요. 예, 한 16개입니다. 4분의 3 정도가 여기서 메가시티는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넘는 도시고요. 이 23개 중에 16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도시들인데 이 도시에서는 아까 우리 유 교수님이 중간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때 해안에서의 정밀 지형도 내지는 DEM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디지털 엘리베이션이거든요. 사실 얼마나 높이가 있는지를 수센치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런 거죠. 사실은 기후 자체가 변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피해를 받을 땐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시작이 사실은 연안에서의 어떤 해수고라든지 지형고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송도, 인천은 가장 먼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남동 단지도 있고요. 당장 우리 송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연안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쉽게는 보통 바닷물이 넘쳐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도 대부분 그런 경우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마린시티가 침수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더 영향이 크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른바 내수 침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바깥에서 오는 걸 외수 침수라고 하는데 반해서 높아진 해수위 때문에 안에 있는 하수가 나가지 않는 경우죠. 뭐 흔히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강릉 사례, 작년에 강남 사례 다 내수 침수인데 대부분의 연안 도시에서 문제는 다 내수 침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지만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방조제 사업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요. 정말 방조제를 세우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옹벽을 세우는 방식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보면 시간적인 스팬이 롱텀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기간 시설들은 배후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기간 시설을 옮기려면 도시계획에 그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도시계획은 20년, 30년을 보고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시설들은 그런 거죠. 통신시설, 전기시설, 아니면 지하철시설, 도로시설 그것들 대부분 배후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동시에 침수가 있거나 피해가 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책적인 대응에서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계속 단어로 나왔던 이게 레질리언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적어도 소방서는 물에 잠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레질리언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연안 도시에서는 적어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인천 해양포럼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주제별로 이런 연안 같은 처지에 있는 도시들하고 연계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시간이 좀 되는 간단하게 그 해상풍력에 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4, 5년 전부터 해상풍력 분야를 계속 해양 쪽에서 다루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보면 그냥 단어 자체가 해상풍력인 것 같지만 육상풍력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상에서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는 상태에서 바다로 내려온 겁니다.
바다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밀려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바다가 모든 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났냐면, 흔히 이제 우리 해사고등학교 잘 알겠지만 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용의 원칙이 무해통항이고요. 사실은 공유제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적당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해상풍력은 더 이상 무해통항 내지는 공유제로서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종의 바다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해운이라든지 수산에선 반발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 같은 경우는 과연 그동안에 해운이 가던 길을 바다상에다 제대로 그려놓고 다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다니던 길을 관습적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해상풍력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 지역은 점유된 공간이 되고 장기적으로 거의 매립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무해통항으로 자유롭게 항로를 바꿔가면서 이동하다 항로가 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업도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에너지원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변화고, 감내하고 빠르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해상풍력이, 제가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런 문제를 저한테 요청할 때 해상풍력이 얼마나 나쁜지 얘기해 달라는, 또는 일본의 방류수가 얼마나 나쁜지, 오염 방류수가 얼마나 나쁜지 얘기해 달라는 식으로 의도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해상풍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환경 문제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비했을 때 과연 그렇게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합리적인 고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차치하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북유럽에서 이 해상풍력을 이미 제도적으로 보조금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이 해상풍력 있는 단지를 보호구역화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업 활동이나 이런 어로 행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수산 자원이 늘거나 생물 자원이 느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실제로 논문상에서도 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문제가 있다, 어렵다는 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보호구역처럼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자원들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이게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흘러넘침 효과인데, 분명히 이 부분들이 우리 서남의 해상풍력 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집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받아들여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게 에너지원으로서 계속 전기 에너지로서 공급할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시우리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소 발전의 가장 핵심 사업이 해상풍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항만에서 연료를 보급받는 게 아니라 해상에서 그냥 연료를 보급받고 계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차원까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이고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된 일이 우리가 겪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깊이 와닿는데요. 사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많은 문제를 앞으로 더 심각하게 겪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또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의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까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라는 그런 말씀을 또 앞에서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안 쓰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전기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상 풍력을 비롯해서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생태계를 보호해 나갈까, 그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속 몇 차례 소개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익의 김지훈 대표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 GEYK 기기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이번 해양 포럼에서 아마 해양의 중요성, 가치 등등 해서
어제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도 우리나라 바다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그리고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해운업 ETS 도입 같은 것들의 솔루션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제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기후변화 청년 단체에서 온 만큼 기후변화랑 청년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와 해양 둘 다 너무 거대한 큰 덩어리라 보니까 이거를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기후변화 주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에너지 아니면 수송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기후변화의 피해도 얘기를 할 때 인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양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휴식처 혹은 여러 자원의 보고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기후변화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해양이 다시 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후가 이제 물의 순환과 분배 그리고 매우 직접적으로 이제 기후 조절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다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바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또 산소를 생성을 한다는 것도 새롭게 좀 우리가 알고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해상 풍력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해상 풍력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기존의 에너지원을 계속 써야 되냐라는 또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단체에서 이제 재작년에 강릉에 이제 안인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나서도 신규로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해외에서 그러니까 석탄을 수입을 해서 발전소에서 태워서 전기를 생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석탄 발전소에 석탄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해상에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고 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다 안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해서 폭발을 시키고 아래가 다 이제 산호초 같은 것도 다 파괴가 되고 그 어민들도 피해를 받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기존의 그럼 석탄 발전소는 그럼 깨끗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나라는 고민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함으로 또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 다 이 석탄 발전소를 좀 저지를 하고 새로운 이제 다음 세대 에너지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바다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든 게 피해를 받게 되는데 동시에 또 우리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은 뭐 개인적인 실천 차원도 있고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도 요새 플로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를 할 수 있고 혹은 개인이 이제 친구들과도 모여가지고 플로깅을 가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면서 정크아트로 좀 승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시글라스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유리들이 이제 풍화가 된 거를 가지고 주얼리를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부분으로 확장을 해서 본다면은 인공지능이랑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좀 활용을 해서 포어시스라는 이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그 홍콩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 이제 홍콩 앞바다에도 많은 산호초가 있었는데 지구의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산호초가 많이 파괴가 돼서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스쿠버 다이빙 하던 그 곳을 좀 복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공 산호초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다시 생태계를 복원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아키리프라고 하고요. 또 다른 또 소개시켜드릴 만한 곳은 불가사리가 해양에 되게 많은데 이 불가사리는 또 쓰레기로 많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가사리를 다 파쇄를 시켜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로 만드는 스타스테크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양 포럼에도 다양한 그 스타트업 부스들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청년답게 또 스타트업과 관련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후변화와 해양, 너무나 거대한 이 영역이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게 뭔가 하나로 모아지기보다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이제 김백민 교수님과 유건영 실장님께서 복합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재난의 발생 빈도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발생했을 때는 훨씬 더 그 강도가 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완화 활동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과 관련해서도 연안에 워낙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안 도시의 적응 문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도에는 항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만조 때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물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토론자 분들로 돌아와서요. 뭐 딱히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질문을 던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우리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또 아까 뭐 수소 연료전지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가능성의 문제, 저는 또 엉뚱하게 어제 그 개막식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동량을 좀 줄이면 될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국가 간의 이런 해운을 통한 물동량은 그대로 두면서 그것의 연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해운 산업에 계신 분들은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뭔가 넘쳐나는 부분들을 줄여내면서 그 연료를 전환하는, 사실 에너지 전환에서는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만이 아니라 수요 관리를 통한 수요의 그 저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해운과 관련해서도 에너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기술적인 것, 또 오퍼레이션을 한 운영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산업적으로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운 산업, 연료와 관련한 그런 기회가 존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표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는 아까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아까 해운에 있어서의 그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의 차원에서 지금 발표해 주셨던 그 주제랑 연결해서 좀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동량을 줄이는 것, 해운 산업에 있어서 물동량 줄이는 것도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점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하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또 기후온난화를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요. 에너지를 사용할 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적화 기술을 동원해서요. 예를 들어서 화물을
관리할 때 또 아니면은 차량의 라우팅 등 항로를 정할 때 등 보다 더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또 재정적인 부분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항만이라던가 어떠한 상업적인 기관에서는 다 중요하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비용이 낮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다 윈윈하는 상황이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한 동시에 물류 활동을 줄이면서 또 자정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균형을 잡히게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성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도 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굉장히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 관리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에너지 소비를 좀 절약할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한 항만의 경우에도 화물의 움직임을 더 최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우리람 교수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해운 산업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것이고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특히 경제적, 재정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권영 실장님 뭐 보태실 말씀이? 네, 제가 사실 토론이라고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느라 바빠서 사실은 발표 내용 중에 이 질문 사항도 있었는데요. 사실 시우리란 교수님이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셨는데 그 발표 자료 중에 슬라이드의 거의 뒷부분에 보면은 사회적 부분, 경제적 부분, 환경적 부분 그렇게 네 가지 하나 기술적 부분에서 네 가지로 분석한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STEEP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팩터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빠진 게 P입니다. 폴리티컬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보신 시우리란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마저 여쭤봅니다. 예, 혹시 시우리람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사실은 정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모두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것이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개도국가 선진국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이나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당사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당사자도 있을 테고 그럴 때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마찰, 갈등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Yes. 네. 네,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책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바로 정치적인 지원과 정책이 관련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연료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연료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안전지침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은 그저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소라던가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와 매우 다릅니다. 특성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보다 더 독성이 클 수도 있고 또 폭발력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안전지침이 필요할 것이고 규제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이때 항상 저희는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전성은 언제든지 항상 유지가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아무리 새로운 저온 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때문에 정치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규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정책과 조치가 있을 때는 정치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원해주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이행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고 또 심지어는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관계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시스템으로 생계를 잇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화가 본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때 그런 변화를 수용하는데 굉장히 더디죠. 그래서 또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류종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복합 재난의 문제 그런 말씀도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아까 사실 그 김지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블루 이코노미의 한 예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아까 그 풍력 특히 해상 풍력도 말씀이 나왔지만 국제적인 어떤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나왔거든요. 우리 또 환경운동연합의 바다위원회 또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해상풍력 설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연안에 핫핑크 돌고래라 그러나요? 그래서 돌핀스. 예, 그래서 그런 데서는 굉장히 그 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런 해상 풍력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요. 아까 또 김준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에너지 소비를 현저하게 줄이지 않는 한 현재 전기 소비량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변화 어떤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아까 우리 김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석탄이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탈석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탈석탄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재소형 에너지원의 확대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 에너지의 상생 또 지역 주민이나 어민들과의 상생, 해양 생태계와의 상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해양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또 잘 이용하고, 그러니까 바다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거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도 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존과 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쭉 놔두고 과연 이제 0이 개발, 그다음에 100이 보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잡으려면 이게 50대 50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60대 40으로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환경운동연합에서
하여튼 바다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바다에서의 보존과 개발은 보존이 50일, 개발이 49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개발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를 대해 온 게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바다를 이용해 왔는데 그럼 우리가 해오던 그 행동은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몇 대 몇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발은 99였고 보존이 1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99대 1인 현상을 그나마 49대 51 정도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를 99대 1이라는 관점으로 이용하고 바라봤다라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보존이라는 거는 굉장히 절박한 거거든요. 해양 쓰레기 문제 요새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뭐 신문, 지상, 뭐 TV, 국제적으로 뭐 온갖 말들이 있었죠. 사실은 저희가 바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도 30년 전에 강화도 앞에서 이 생물을 잡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물을 저희가 쳐놓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진짜 물고기 반, 쓰레기 반이었습니다. 그게 95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의 해양 쓰레기 문제나 지금의 해양 쓰레기 문제나 바다에 있는 해양 쓰레기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바다를 무분별하게 이용을 해왔고 별 생각 없이들 했었죠. 이제 조금씩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1대 49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개발을 이제 그동안에 99대 1이라는 그런 속도로 개발에 치중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이 추진되고자 할 때 해상풍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 일단은 집어넣어 놓으면 다른 그런 이 탄소 발생시키는 에너지원들이 충분히 이걸로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바다에 있는 지역을 조금 희생시키고 이런 이제 탄소 쪽으로 저탄소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그 얘기도 역시 99대 1 바다 입장에서 보면 99대 1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바다를 생각했으면 그렇게 확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북유럽의 해상풍력이 왜 저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상태로 계속 그 논의만 이렇게 진전돼 있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적어도 그 북유럽은 51대 49 정도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99대 1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제가 발표하면서 강조드렸던 거는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다에 대해서 알고 어디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생물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거는 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해운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동량을 줄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왜냐하면 물동량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 전 세계가 글로벌화된 가장 키가 뭐였냐면은 컨테이너의 개발입니다. 1960년대 컨테이너가 개발됐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해운 물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돼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수출입하는 거의 물동량의 98%, 99%가 전부 해운을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동량을 줄인다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건지. 그럼 문제는 그럼 어떻게 탄소를 줄일 거냐? 당연히 엔진을 효율 좋은 걸로 해야 될 거고 연료를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적게 발생하는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도 있습니다. 배가 움직일 때 탄소가 가장 적게 발생되는 경로로 가면 되죠. 가령 파도를 만나든 바람을 만나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찾는 것, 이런 것들도 탄소가 적게 배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런 경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결국 바다를 알아야 그런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거는 지금 현재도 많은 해양학자들이
이 해운 물류 쪽 전문가들하고 함께 그 연구들을 뭐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내비게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로움이 해운을 통한 이런 거래 또 물동량의 증가 이런 것하고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제품들을 볼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라든지 원자재도 그렇고요. 또는 최종 생산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이것을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를 최소로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좀 더 현명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15분 약간 안 남았는데요. 혹시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기다리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 김지훈 대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청년 세대 대표로 나와 있지만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매해 국민 환경 인식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연령별로 보면은 10대와 20대의 환경 인식, 특히 기후변화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 대표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사실은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청년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 기후위기 문제에 노출이 될 테고 또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살아갈 그런 연령대의 그런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문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접근이 필요할 걸로 좀 제안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WHO에서 작년에 인정한 질병 중에 하나가 그 기후 우울이라는 질병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울증을 일컫는 말인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서울시 광장에서 이제 부스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20대 남자분들은 우울증이 거의 없으시고 이제 10대나 정말 어린 아이들은 엄청 심하고 한 40, 50대 분들이 또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별을 또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좀 더 높고 남성분이 좀 낮은 상태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어린이들은 공포심이 되게 많은 걸로 이제 나왔고 40, 50대 분들은 이제 내가 낳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20대는 취업 뭐 아니면은 그 부동산 뭐 집 구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앞에 급박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환경이나 뭐 기후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쌓여 있고 해양 열도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10년, 20년에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그 이제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제 확 나오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다라고 뭐 2000년대, 뭐 1990년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못 느끼다가 작년에 이제 강남역 다 침수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아 기후 변화 때문에 내가 어제 뽑은 차가 폐차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교수님도 최근에 보셨을 테지만 그런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영화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 수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봤고 그게 이제 옛날에 극심한 반대를 부딪혔지만 어쨌든 진행이 됐고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을 이제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한 7년 동안의 기력을 담긴 영화인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갯벌에서 단순히 그냥 조개를 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귀여운 생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가져다 준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손을 들었었긴 했는데 개발과 보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개발, 보존이 이게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개발은 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보존을 하면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블루카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갯벌이라든지 아니면 염습지 그리고 잘피 같은 것들을 보존을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흡수되는 탄소의 탄소 흡수량을 계산을 해서 그걸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방법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동남아시아에서 그게 식재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해안에 미역이 엄청 많고 그리고 서해안에는 그 세계 유산인 갯벌이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가치로 환산이 안 되다 보니까 새만금을 매립을 해가지고 그 갯벌을 매립을 해서 새만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자라는 게 이제 예전의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갯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생태계의 다양성에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법론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LG화학에서 여수 앞바다에다가 그 잘피 숲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MZ 세대들이 많이 쓴다는 그 제페토에다가 바다숲을 만들어가지고 이용자들이 바다숲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우리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바타 새로 나온 물의 길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감독이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만들었던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계속 메시지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의 청년들이 꿈꾸는 또는 살아가야 되는 미래는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세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때 기후 위기가 또 탄소 중립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지,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을 배려하지 않은 개발은 존재하기 어렵고 또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도 사실은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으면서 환경이 함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수용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해서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연과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의 방향을 바꿔나가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런 혁신적 사고를 보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시간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씩 한 1, 2분 정도 보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김백미 교수님, 네. 예, 오늘 저도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또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우리가 매우 낮았고요. 환경과 개발의 두 이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또 하나 새롭게 끼어들면서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어떤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상 폭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분별한 인프라 개발은 굉장히 큰 환경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강산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를 맞대고 학계와 정부와 우리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서 최적의 그런 어떤 인프라를 건설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육근영 박사님. 네, 뭐 앞에서 다 말씀했고 사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외국에서 시우리안 교수님 발표도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항상 좀 이게 답답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한번 숙고하고 검토했는지 또 그걸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실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나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책 연구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UNFCC에서 뭐라고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해졌거든요. 이게 결국에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아까 잠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우도항이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좀 실질적인 문제들이 됐고 우리 인천 국제해양 포럼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네, 저 또 한번 반복을 할 것 같은데요.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대책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바다를 그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역시 바다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우리 김지윤 우리 청년 대표께서 아까 이제 잠깐 생태계 가치에 대한 그래서 새만금 당시에 20년 전에 우리가 찬반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오늘날의 새만금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근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우리가 보존을 안 하는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보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다를 더 알아야만 우리가 이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자연과 상생하는 해양 생태계도 보존하고 어민의 그런 이해도 배려하고 그러면서 해상 폭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바다 어디에 어떤 자원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항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관습적으로 다닌다 그랬는데 그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철새의 이동 경로라든지 또는 여러 해양 동물들의 서식처라든지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축적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축적하고 그 자료에 기반해서 과학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사회적인 어떤 동의와 합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이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자체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공포에만 머무르면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올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 또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인류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의 열쇠도 인류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 그리고 그걸 통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굉장히 큰 주제로 우리가 만났는데요. 이 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보다 이 해양과 기후변화, 또 해운 산업과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표해 주신 시우리람 교수님과 류종선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임해 주신 김백민 교수님과 유권영 실장님, 김준 대표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후, 극지, 대양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해양 산업인 연구를 통해 바라본 기후 환경의 변화, 또 그에 따른 주체별, 또 다양한 단계별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역시 기후위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극복 또 해결의 대상이고, 그 주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3시부터 30분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강연이 바로 옆 그랜드 볼룸 A 부대 행사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타일러 라쉬 특별 강연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구해줘바다 기후위기 3가지 착각, 3가지 행동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강연도 함께 즐겨주시고요. 3시 30분부터 다시 이곳 현장에서 진행되는 5번째 세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